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저는 부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현 변호사님, 네, 양산 다녀오셨더라고요.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딱 오늘이 말씀드리기에 네. 적절한 날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이제 사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뭐 다 함께 뭐 평상 같은 데에서 뭐 사진 찍은 사진을 저도 봤는데, 그 온라인상에서는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도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왜 친명계가 양산에 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라든지 약간은 좀 이재명 지금 의원 측을 좀 반대하는, 오히려 민주당 내 지지자들은 뭐하러 갔어 이러면서 약간 반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던데, 좀 어땠어요? 어떤 얘기들 좀 들으셨나요? 일주일 동안. 갈 수 있죠. 뭔가 네. 문재인 정부 제가 비판했던 거는 일단 인사 실패, 윤석열 임명 실패했다. 네, 네.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네. 그리고 정권 창출을 못하지 않았느냐. 음. 라는 얘기한 거라. 그 정도 얘기 못합니까? 당신이. 음. 그 개인에 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또 그날 갔던 거는 아마 이제 그 당시 그 시위 양상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 보는 걸 뭐 그거를 뭐 했으니까 뭐 비판했다고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MBC 뭐 방송 잘못했다고, 아니 MBC 왜 그래요? 이렇게 했다고 제가 MBC 못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못 와요. 네. 왜 못 와요? MBC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MBC 예. 방송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수 있죠, 당연히. 그럼요. 몇 시에 가셨어요? 대략? 오후에 갔죠. 오후에. 그때도 계속 시위 소음이 그 평상에 거기 평상, 현장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 평상에 앉은 게요. 그 집 뒤쪽인데 네. 그 집 앞에 안에 앉아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그나마 집으로 막고 있으면 소음이 조금 덜 들려서. 아, 그 뒤편이니까. 조금 덜 들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이분들이 계속 뭐 음악 틀어놓고 막 욕해대고 이러니까 막 쌍욕도 하고. 욕을 라이브로 해요? 아니면 녹음된 욕이 나오는 건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아. 둘 다.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그 소음의 스트레스도 크기라든지. 되게. 그러니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뭐 대중들한테 욕도 먹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 별로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안 하셨잖아요. 그 욕 같은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좀 성희롱성 뭐 막 이렇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아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셨던 분들은 계속 이거는 좀 양산 경찰서라든지, 물론 이제 뭐 시위 시간을 조금 줄이게는 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조금 지금 이제 현 정부 측에서 뭐 일단 멘트는 좀 나왔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맞불 집회로 지금 현 대통령 그 사저 서초동. 앞쪽 네. 서초동에서도 뭐 맞불 집회 뭐 이렇게 계속 이런 건 너무 지금 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봐도 뭐 시위, 뭐 집시의 자유라는 거 어쨌든 저희 뭐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원천 금지는 아니지만 이제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일몰 이후에라든지 네, 이런 네. 거는, 왜냐면 거기가 아시겠지만 시골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마을 주민들이 보통 시골에는 해 떨어지면 가서 주무시고 뭐 해 뜨면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밤에 잠이라도 좀 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아마 사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예 금지보다는 시간만이라도 좀 제한해서 이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집회 시위라기보다는 그냥 괴롭힘이에요. 그냥 특정인을 위한 괴롭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폭력 행사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전 건 제한할 문재인 필요가 전 대통령한테 변호사 안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이제 뭐, 어쨌든 집회 소음 얘기 나와서 나머지 분들한테도 짧게 요 정도 그냥 의견, 뭐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또 큰 이슈였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이 먼저 나서서 했다고 제가 봤는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자 내 수업권의 침해를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내에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뭐 또 반대하는 연대하는 또 뭐 이렇게 집회가 또 열리기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에 비해 그 좀 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연대를 한다는 의미가 좀 강했는데, 물론 이제 소수의 학생이긴 합니다만 청소 노동자들의 이제 학내 집회를 가지고 소송전까지 갔다. 이건 어떻게들 보셨는지, 이 기사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모든 집회와 시위는 불편을 야기합니다. 그렇죠. 전장현 집회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주로 또 진보 진영의 많은 노력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넓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진일보돼 왔던 네네. 거죠. 근데 그 집회 시위는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서 이걸 분류하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검열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마찬가지로 우리 편을 향한 집회 시위, 그러니까 우리 편을 향해서는 집회와 시위가 불편을 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쪽을 향한 우리가 좋아하는 쪽이 하는 집회 시위는 항상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되고 하는 좀 집회 시위에 있어서의 이중잣대 같은 걸 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연세대 안에서 하는 집회 시위도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한다면은 이거는 정당 행위인 거거든요. 신고하고 뭐 정당하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뭐 연대 재학생들 몇 분이 뭐 소송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게 현행 법률 내에 있는 집회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면 소송 지겠죠, 뭐. 예. 저는 법의 위반이 아니라면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본인들의 주장을 좀 내놓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직장이라든지 근무하는 곳에서의 기반 이런 네.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행위, 그리고 그분들의 반감을 사는 행위는 결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시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학생들도 어떠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이렇게 양쪽에 피해 주지 말도록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소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뭐 학내 대학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소송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학생 사회나 교수 사회, 대학 사회에서도 충격을 먹어서 연세대 그 문화인류학과 한 교수님은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수업을 설강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조속히 좀 해결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연세대학교 본부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저도 연세대학교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빨리 해결을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게 무슨 뭐 시급 440원 올려달라고 하고 네. 그 청소 시설 관리직 노동자분들을 위한 샤워실 설치 등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기적으로 매일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뭐 발생한다고 보긴 좀 어려워서 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현 변호사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짧게만 앞에 말씀을 물론 뭐 하실 법적으로는 시간을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보장돼야 되죠. 근데 법적인 보장된다 해서 모든 권리가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집회와 시위냐, 사실은 집회와 시위 같은 거 뭔가 주장하고 뭔가 이제 요구를 관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괴롭힘이라고 봐요. 폭력 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는 넘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집회한다 그래도 하루 종일 예를 들어 뭐 누구 집 앞에서 시위한다든지 그런 건 좀 아니잖아요. 연세대 건에 대해서는. 연세대 건도 저는 약간 학생들이 오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법적으로 당연히 뭐 재판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위치를 봤을 때 예. 사실은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뭐 비정규직이고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 분들의 요구가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이분들이 파업하면 학생들이 뭐 반대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걸 손해배상까지 재판 소송까지 하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보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에 학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학교 쪽의 해결을 바라는 내분의 의견은 뭐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만 이제 접근하시는 시선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또 오늘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를 했다는 혐의, 그리고 또 서훈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직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부터가 좀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 관련된 직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한번 물갈이가 됐다는 기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음. 이 부분만큼은 문재인 정권에서 집권기간 5년 동안 내세웠던 인권 문제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권이었지만 결국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남북 평화 그리고 뭐 김정은과의 대화, 회담, 답방 이런 것들을 위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인권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주 오늘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물건을 잡지 왜 나를 잡냐. 내가 잡힐 사람 같냐. 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국방부에서 보내온 첩보사항을 내가 뭐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가 되겠냐라고 얘기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자체 생산한 정보 기밀들에 대해서 폐기하라고 했다. 그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고발된 상황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어서 사실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처럼 정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국정원장을 한 적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전직 국정원장이 이렇게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드물긴 하죠. 예. 아니, 굉장히 근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네. 목요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방송 중에. 네네. 아니 저는 박지원 원장님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직 국정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식의 인터뷰하고 얘기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할 말이 없을 때 화를 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저도 이 부분은 뭐 물론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 봐야 되겠지만 예. 그 국정원에서 내부 자료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 안에 있었느냐 예.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국정과 대통령의 판단을 흐릴 정도로 어떤 의도성을 가진 뭐 선별 삭제 지시냐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지금 군 정보와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이미 그 밈스라는 군 정보망에 올렸던 자료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열람 대상을 제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당시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이라는 거는 거의 명확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국민의 삶이나 운명보다는 정부 정책, 뭐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우선했던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에서 어긋나는 정보 같은 거는 선별해서 삭제하고 보고해서 누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지금 뭐 그렇게 국방부 이해가 쪽 됩니다.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네네. 국방부 쪽은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이제 밈스라는 맞아요. 그곳에서 이제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또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지금 원본이 다 국방부 내에 있다. 이 비밀을 정확하게 취급해야 될 곳 외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주장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박에 예. 대해서도 밈스에 일단 올렸던 거를 열람 대상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밈스라는 거는 사단장 이상급 부대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위한 보안 어떤 게시망 같은 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한 번 올렸던 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극히 드문 일이다라는 얘기는 군 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저도 한 말씀 이쪽이 지금 얘기를 다 못하셔서 그냥 제가 또 갔다 공군 갈게요. 정보장교 출신 아닙니까? 예, 항상 예, 3년 예. 동안 정보를 다뤄봤기 때문에 영상 정보를 다뤄봤기 때문에 정보 유통은 아는데요. 제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SI 정보 국방부에 있다. 원본은 거기 있는 거 나머지는 다 열람이다. 네. 얘기했잖아요. 네. 대통령실로 보고한 것도 다 열람이고 그거는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본이죠. 어찌 보면 요약한 거. 예.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 뭐 삭제하거나 뭘 했다고 해서 정보 자체를 뭐 문제 삼는다는 거 이해 못하겠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SS 그러니까 나왔을 그 얘기를 때도. 하셨었고 지금도 그러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본은 그대로 그렇죠. 있다는 원본은 입장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SI 정보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예하부대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국방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뭐 청와대라든지 공유하는 시스템이 밈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부 관할 그거를 삭제하거나 다루는 권한은 주지는 않아요. 뭐냐면 이 서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열람만 하고 열람을 누구까지 할 거냐 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본이 여기 있는데 누구까지 열람할 거냐. 근데 열람 중에서
이 사람 열람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를 뭐 정보를 조작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처럼 법적으로는 공전자기록 손상했다는 건데 그 전자기록이라는 거는 그 원본을 갖고 있는 거를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볼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아무런 뭐 삭제라는 얘기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비밀 취급 인가가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정보는 접근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거 나눈 거를 전자기록 손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전자기록은 그 전자기록 자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조작하거나 삭제하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접근권이 없어요. 국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전자기록 손상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직권남용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걸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서훈 원장도 이런 거죠. 이 어쨌든 16명 그 살해해가지고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소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기소는 받아줄게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은 뭐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쨌든 기소는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 하면 돌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도 판단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시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다. 그러면 뭐 권한 행사를 뭘 할 게 있겠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순 인사 밝혔다고 해서 받아줘야 됩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지금 됩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은 모든 망명을 신청한 사람에게 망명을 받아주지 않는 거랑 똑같이 보시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럼요.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순을 받은다 해서 우리가 형사처벌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그 처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처벌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북한에서 법행위 저질렀으면 자, 북한에 그러니까 처벌하는 게 해외 맞아요? 국적이었던 사람이 그 범죄를 해외에서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혹시 알고 그거랑 계신가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추정되기 때문에. 국민으로 치기 예.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보진 북한 않아요. 주민들은. 아니 예. 저는 이게 아니, 저는 이게 국정원과 관련한 이슈에서 여야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던 민주당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살인자건 뭐건 적절한 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방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분량이 없어요. 분량이. 아니 그 지금 이분들은 네. 북한 주민들은 아, 그쵸. 대한민국 국민이란 네, 말이에요 맞아요. 법상으로. 예, 법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소는 의사나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들의 혐의가 진정한 것이냐 북한에서의 말하는 살해 혐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망명 기순을 받을 건지 아니면 북으로 돌려보낼 건지 이게 북송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이걸 함부로 국정원장이 야, 어차피 살인 저지른 애들인데, 야, 그냥 북으로 돌려보내. 얘네 뭐야?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신청해도, 어떤 뭐 난민 신청 이런 걸 해도 적절한 절차 없이 돌려보내면 국제사회에 지탄받고요. 우리 법상 정비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하물며 외국인한테도 그러는데,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을 국정원장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조사도 끝나기 전에 야 조사 대충 하고 남북관계 안 좋으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이거는 범죄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절차상- 대충 돌려보내라는 건 뭘 근거로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본인의 들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이런 제가 보기에는. 분들을 조사하게 아니 그럼 되면 그런 분들조차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아줘서 그 아니, 국내에서 처벌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분들 해야 국내에 되잖아요. 처벌하더라도 수사할 우리가 수 있어요? 망명을 그분들이? 받아줄 건지 할 건지 이런 해야죠. 분들 판단을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자, 분들 오랜만에 받아준다는 또 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쿨다운을 하고 장기순 얘기 듣고 김준호 변호사님 이런 얘기 분들 드릴게요. 조사는 보통 두세 달 걸려요. 정부 합동 조사단이. 근데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돌려보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때 이게 사실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이제 국정원에서 뭘 잘못했으면 북한에 있는 식당 종업원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을까? 사건을 만드는 거죠. 기획을 네네. 뭔가 하거나 네네. 이제 무슨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국정원이 혹시 내부 정치에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래도 국정원 일들이 많이 양지로 나온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만 따져봤을 때는 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SI를 그냥 여야가 같이 열람하면 될 문제라고 보지 이 문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더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보고서를 삭제했네 만에 박지원 원장이 계속 인터뷰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거 자기가 삭제하면 삭제한 기록도 전부 서버에 기록으로 남게 돼 있는데 네네. 뭐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크게 정리할 게 문제가 여야가 그냥 빨리 와서 그냥 합의하에 비공개로 그 자료 보고 그냥 정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법적으로는 좀 쟁점이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따져볼 문제인데 다만 이제 그 와중에서 이 판단이 맞았냐 안 맞았냐랑 별도로 뭐 이제 그 중간에 지금 뭐라고 하죠? 뭐 조사가 종료되고 아니 갔으니까 조사가 종료된 걸 거고 예를 네. 들면 열람선을 어디로 배부했느냐 이 문제는 진짜 또 별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건 막 형사 책임까지 나올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판단이 맞았냐 안 맞았냐 현행법 위반이냐는 조금 더 들여다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모든 것을 세 번째로 보면 정치적 의도로밖에 처음에 장성철 교수님 얘기했듯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나름 또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준 변호사가 기조실장으로 가면서 예. 국정원에서 전 정권을 주장하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전 국면을 향한 드라이브를 하반기 국정 운영 제1 철학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윤 정부의 지금 노선이 보이고 그 일환 속에서 이 국정원 문제도 재불거지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 법적인 문제나 남북 관계 뭐 노선의 문제를 좀 벗어난 넘어선 어떤 쟁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모든 행동,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약간 민주당의 크립토나이트 같은 게 대북 관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크립토나이트? 슈퍼맨이 이제 약해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원칙과 절차를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급한 마음 때문에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도 섣불리 월북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 다음에 탈북 어민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조사 기간을 뭐 굉장히 많이 단축해가지고 뭐 강제 북송을 시켜버린다. 이거는 뭐 정말 법치주의 인권 국가에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잘못됐던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원에서는 박지원 서훈 전직 국정원장 고발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도 지금 지금 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아까 천 변호사님이랑 제가 얘기했던 네. 그 밈스와 관련된 그 네. 부분이죠. 예. 그 부분 지금 40여 개의 기밀을 좀 삭제하라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중대 사건과 관련된 기밀을 이렇게 삭제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기밀을 취사 선택을 했다. 그런 의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서해 공무원 관련된 얘기신 것 그렇죠. 같고요. 서해 피격 사건 네.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기밀 삭제가 이루어지고 월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교묘하게 그때 시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냥 결론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간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당시 국정원장, 뭐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합동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고 광고 말씀드리면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남북관계 문제는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일 때 최고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채기를 내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 정보를 다룰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접근의 제한이 있어요. 저도 항상 얘기했죠. 그냥 있어요. 그냥 비공개 공개로 공개하자. 그 여야 의원 간에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몰랐어서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마음대로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출처가 쭉 다 남게 돼 있어요. 기본 누가 생산했는지도 남게 돼 있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종이로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삭제인지 취사 선택인지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판단해서 합니다. 그럼 본인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누가 이걸 빼라고 해서 없어지고 넣으라고 해서 띄워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몰아갔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재판을 하면요. 정보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이 알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런 반박을 하면 이거 내밀고 이거 저거 하면 이거 내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다 공개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리한 것만 제시하면서 네가 뭐 삭제했다 아니면 취사 선택했다 이렇게 몰아가면 앞으로 국정원이라든 정보기관은요 일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조금 뜨거워지게 첫 번째 주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제가 여기서 끊은 이유가 어차피 이것과 관련된 이미 이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사안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늘 여기서 뭐 끝장 토론을 할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 자,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지들이 좀 이상합니다. 정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과 좀 다르다고 하죠. 그러면 네. 그 전과 조금 다릅니다. 사설이나 칼럼 등에서 가장 대표적이라면 이제 조선일보의 그 김대중 칼럼니스트도 있을 거고 또 중앙일보의 그 안혜리 칼럼, 네, 논설위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 네, 다 같이 정부 비판에 지금 어, 혹은 나라 걱정에 네네. 열을 올리고 계십니다. 상당히 조금 사설이나 칼럼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들을 일제히 실었던데 그걸 아예 분석을 미디어오늘에서는 또 했더라고요. 동아일보가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순으로 조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칼럼들이 좀 많이 실리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었는데 지난 이제 7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대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또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당연히 높은 것보다는 안 좋겠죠. 야, 이게 벌써부터 허니문이 끝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보수 언론지에서 이 정도까지 커버를 안 해주는 거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중앙일보 기사는 참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안혜리 논설위원 네,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옷값이 얼마니, 액세서리가 얼마니, 그게 결국 어디서 나왔냐. 예. 오타가 아니라 오빠다 이렇게 썼는데. 아니 중앙일보에서 그걸 막 받아 썼었어요. 액세서리 얼마입니다. 옷 치마 4만 5만 얼마 이거에 아니 그거는 좀 정보의 출원지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였다. 이제 이 글이었습니다. 아니 중앙일보에서 그걸 안 쓰고 그 얘기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 아유 잘했다 이럴 텐데 그 언론사에서도 막 그거 쓰다가 갑자기 태도 돌변하는 거 태도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칼럼니스트의 본인의 의견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원을 밝힌 거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취재원이 아니라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대통령의 친인척이 항상 문제 되니까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친인척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건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 나가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게 아직 근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쨌든 그런 거를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도 왜냐하면 계속 그것도 본인들이 받아서 언론에 기사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 문제 지적하는 거 보고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었나 분위기 바뀌었다는 느낌이 확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지율 하락에 지금 현재 이제 단초가 되었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인사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걸로 좀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참 여기에도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칼럼들도 좀 비판적인 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스태핑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 정부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 봤어요? 비교해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 교수님은 이렇게 씁쓸하게 웃고만 계세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걱정과 우려를 안 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해야죠. 할 수밖에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다와 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 주면서 하셨던 말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언론과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했어요. 이런 식보다는 언론과 야당의 여러 가지 과오에 대한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국민께 은혜 갚아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최고 지도자가 나는 지지율에 여론조사에 신경 안 써요라고 할 때는 어떨 때냐면 예. 국익을 위해서 정말 정말 나의 지지층에 반하는 그런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그럴 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권과 본인의 지지자들, 본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위한 인사 정책에 나는 합리적인 비판에도 귀를 닫을 거야라고 선언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데 국민만 보고 간다. 두 개가 조금 약간 상충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네. 본인은 이제 선거 치를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진영은 앞으로 선거 계속 치러야 돼요. 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은요. 국민의힘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갑갑하고 힘들어진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고 천하람 위원장님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낙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요즘 그래도 조금 많이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동안 꽤 오래 하셨었는데 요즘 분위기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코스피 떨어지듯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허니문이라는 게 뭐 애초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별로 없었던 정부인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정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 현 변호사님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셨지만은 끝까지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공한 정부냐 실패한 정부냐 뭐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어찌 됐든 5년 만에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미 어찌 보면 저희가 전 정부 실책으로 인한 이익은 얻을 거는 다 얻었고 네. 역사적인 평가도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전 정권이 비교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상대 평가를 할 시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절대평가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전 정권과 비교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지지율에 1위 1비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1위 1비를 하지 않아서 그걸 넘어서 뭔가 여론조사를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 폭탄을 통해서 표출되는 여론은 뭐 그게 이제 일부 강경한 분들의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요즘 현대의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최소한 그 여론의 추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론의 추이라는 거는 항상 옳아요. 네. 국민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은 그걸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계층에서 어떤 물만이 있구나라는 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현대 정치지.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동아일보 칼럼이나 중앙일보 칼럼 내용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게 좋겠다라는 충고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5만 원짜리 무슨 뭘 입었는데 거기에 몇 천만 원짜리 브로치 하는 걸 우리가 모를 줄 아냐 네.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비선이 왜 자꾸 그쪽과 관련 있냐. 지금 뭐 이원모 비서관 부인 문제, 지난번에 봉하마을 갔을 때 뭐 충남대 무용과 겸임 교수 문제, 뭐 계속 그 지금 그리고 친오빠 문제, 지금 네. 공식선상에 있는 결제 라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최측근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비선 실세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를 정리를 해라. 나머지 이제 내각은 일단은 뭐 임명한 건 임명한 거니까 바꿀 수 없는 거고 일단 첫 번째 바꿀 수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요소를 빨리 줄이는 것이 당신들한테 좋다라고 충고를 하면 이게 아무리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유튜브나 뭐 포퓰리즘이 강한다 하더라도 언론이 가지는 고유의 역할이 있고 좀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진영론으로 색깔별로 아무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이 있지만 예. 뭐 이른바 보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도 이렇게 충원을 하면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마이웨이만 간다는 거는 국정 운영의 모든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예.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 변호사님 김진우 얘기까지 변호사 듣고, 말에 동의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권 초나 중반에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는 뭐 아들 문제, 네. 전해라. 그다음에 뭐 형,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십장시 뭐 나왔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라든지 형이라든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전에도. 그때도 막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약간 좀 다른 결이 있었어요. 아들 문제는 그래도 뭐 아들이 직접 뭐 항상 같이 하는 거 아니고 형 예. 문제도 마찬가지고 십장시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한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인이에요. 부인은 좀 다르잖아요. 항상 같이 어쨌든 살고. 예. 그다음에 이게 선거 때부터 가상 나왔다는 건데 그건 과연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의사결정을 하는 이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이 만사형통 문제나 아니면 뭐 대통령 아들 문제나처럼 그 당시에도 보수 언론도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리해야 된다. 선거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한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그게 선긋기가 끊어내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아마 계속 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만사형통은 지금 얘기해 준 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죠. 당시에 네. 형이었던 이상득 의원.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비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그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번 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민간인 신분인 인사비서관의 부인, 그러니까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선 논란까지로 이렇게 크게 볼 거는 뭐 개인의 판단의 영역입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와의 대통령실과의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질문 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영어를 잘하시고 뭐 전문가다 뭐 이런 이제 대통령실의 의견에 기자들의 질문은 아니 스페인이 영어 쓰는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부터 해서 전문가라면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가야지 왜 민간인 신분이 대통령의 동선과 이런 일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최고위급의 비밀을 취급하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그냥 담당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명확한 해명까지는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민간인 수행이 무슨 문제냐라는 시각도 뭐 있을 수는 있고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BTS 안 돼요. 민간인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BTS 얘기하면 예, 안 하지 돼요. 마세요. 우리 아미 분들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하셨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지 마세요.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민간인도 동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육촌 친인척 채용 문제라든지 그 비서관 부인의 나토 동행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이게 공정한 것이냐, 상식적인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의 명분과 대통령 당선 명분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국민들을 조금 더 화나게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많은 비판들 여태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말이 조금 더 신중해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화가 나는데 예. 국민들께서 더 화가 나는 거는요. 이런 식의 해명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BTS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을 받았었죠. 그럼요. 또 중요한 예. 역할을 하러 가신 거고. 네. 그리고 인사의 비서관 부인 같은 경우에 한국문화원과 관련된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이 한국문화원과 관련된 행사 하나 처리 못할 정도의 기획자나 뭐 전문가 없으면은 공무원 그만둬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해명이? 그 BTS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가준다고 하면 감지덕지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는 사실 뭐 예. 모두가 고마워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좀 저도 저는 이런 논란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는 예. 가면 갈수록 민과 관이 협력해야 되는 분야가 넓어지고요. 예. 예전 같으면 너 대통령실 와서 일할래 그러면 서로 발벗고 뛰어왔습니다. 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네. 본인이 잘 나가고 있고 뭐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채용 제안해도 안 오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뭐 임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행원 자격을 부여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 뭔가 그게 어떤 금기시 되는 저는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 논란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친인척도 필요하면 쓸 수 있고 뭐 네. 아는 사람 내지는 직원의 배우자도 필요하면 수행원 쓸 수 있죠. 음. 근데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렇죠. 순방 이전에 내가 이런 사람들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좀 수행원 자격을 부여해서 같이 좀 가려고 한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라라고 선제적으로 밝혔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일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민간인이 일단 어쨌든 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 동선과 일정이 정말 최고급 기밀이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해서 같이 돌아온다는 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은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리고 사실 근데 전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민간의 행사기획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임시적으로 수행원 지위를 부여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뭐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라면 뭐 당연히 숙소도 잡아줘야 될 거고 뭐 비행편도 알아봐줘야 될 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분은 그 정도의 별로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런 어떤 특혜나 뭐 고위 직위 내지는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실제로. 느낌이 아니라 뭐 네.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니 중매도 했다 그러고 친한 사이라 그러고 예. 뭐 그 부인이랑 어머니가 뭐 검찰 신성 가족이죠. 2천만 원 후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선 후보 때. 아니, 100만 원 내기도 쉽지 않은데 1,000만 원씩 내는 거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뭐 채용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또 이해 충돌에 걸릴까봐 그렇죠. 채용을 안 그러니까 했다는 게 부부가 대통령실 같이 얘기죠. 근무하는 경우는 잘 없죠.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그게 약간 이해관계 문제 걸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부 팬클럽 사이도 안 좋아져요. 팬클럽 같이 통해서 네. 사진 나가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모든 분들이 이거 좀 문제 있으니까 정리해야 된다. 선거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분은 더 세게 해요. 뭐 손톱으로 긁는다고 뭐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정치 누가- 집단이라 그러고. 거기 그 팬클럽 회장이요. 예. 좀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앞에 두 분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꺼내내냔 말이에요. 난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없다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국회의원 친인척 썼을 때도요. 법상 그때 금지하는 거 없었어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리 선거 도와주고 아무리 뭐 같이 했다 그래도 어떻게 친인척을 쓰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서관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러다 얘기하시는 보면 거. 법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 하는 말도 아이고 선거 도와주고 동지니까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국회의원들도 다 선거 도와준 분들이에요. 그때 선거 도와주고 사무장하고 회계 하던 분들인데 직원을 쓰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뭐 허용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검사의 언어, 법률가의 언어와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통치자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나 품성을 좀 갖추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만으로 끝날 거면 정치 왜 합니까? 사법부가 전부 다 있으면 그만이지. 입법부랑 행정부가 뭘 하겠어요. 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고요.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서 컨트롤을 하든가. 네.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 칼럼이었는지 중앙일보 칼럼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부속실을 안 만들고요. 김건희 여사가 그냥 사라지면 돼요. 언론 공개 성상에서. 그게 왜냐면 본인 공약을 이행하는 길이니까. 예, 제가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리스크를 네네. 줄이는 방식이 본인들의 국정 운영이나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많은 국민들께서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식적인 보좌를 받게 해라.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 저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 공약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근데 의견들도 그런 사실 의견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차라리 빨리 있는데. 만들어라 뭐 네. 이런 의견들도 근데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안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네. 이거보다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 많이 저희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너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계속 뭐 비선 논란이라는 이 꼭 용어가 주는 상당히 조금 아픔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그럼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통화 내역 제출 서약서 작성을 또 요구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이제 있다고 합니다. 색출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이제 이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이거 되는 이거 원인 제공하신 분이 있어요.
아 누군데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내가 무슨 분인지. 왜냐면 청와대에 저 친인척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더 있다. 그 얘기 이제 저도 방송하다 얘기했는데. 아 그거는 내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야. 아 그래요? 기자들한테. 지금 그러면- 취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갑자기 그 얘기가 또 있었어요. 아니, 취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아마 제 느낌이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더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취재. 아무튼 뭐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그냥 그런 건 아니고 뭐 일상적인 절차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통화내역 제출 서약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청와대래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좀 물론 비밀 유지 서약서라든지 이런 거는 늘 그거- 씁니다만은 아마 뭐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 채용할 때 전원에게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정도는. 예. 이거는 나중 보도가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원래 지금-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맞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받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와전됐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우리 예. 장 교수님한테 그 얘기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요? 아니 그거는 한 언론사에서 지금 취재 중이래요. 왜 자꾸 그래서 캐내려고 그러세요 또. 다른- 안 그래도 위험한 뭔가 좀 분이신데 의미 있는 거 지금. 하나 좀. 네. 친척인지 아니면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른 지인인지 언론사에서 뭐. 취재 중이라서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남은 게 그 이 새 정부에 이제 고언을 드리자면 예. 지금 뭐 이번에 또 뭐 KDI 홍장표 원장이 뭐 외압을 받았네 말았네 뭐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계속 건드리려고 하는 정부의 좀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KDI가 됐든 뭐 방통심의위원이 됐든 방통위가 됐든 뭐 여기 뭐 감사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결국 이제 임기 보장된 자리들을 바꾸고 자기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국정 운영의 1번 목표로 보이고 이게 뭔가 불리하니까 사정 드라이브를 더 세게 가려고 하고 심지어 지금 무슨 얘기 그래놓고는 검찰총장은 임명도 안 해요. 네. 네,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다음에 2월인가 임기가 끝날 텐데 그 자리도 검사 출신으로 안 친다는 얘기가 지금 정가의 파다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 중심 인사 자기 주변 사람들만 챙기는 뭐 연수원 동기 뭐 이런 식으로만 챙기는 인사 이거를 좀 어떻게든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사실은 캠프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후보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청와대에 못 들어간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안에 앉히시고 홍보기획 비서관도 지금 없을걸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각도 제대로 안 돼 청와대도 다 구성 안 돼. 왜냐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예스맨이나 코드 맞는 사람만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지금 인사의 풀과 관련돼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겁니다. 아니 뭐 체제의 근데 편이 저는 있어요. 뭐 아니 물론 김 변호사님 다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좀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문제와 뭐 KDI 문제 막 이런 걸 엮으면 안 되고요. 사실 네. KDI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국책 연구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솔직히 어느 정도 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맞는 사람이 원장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네, 지금 네. 저희가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어내셨던 분이 KDI에 앉아 있으며 KDI에 들어가는 1년의 예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사실상 죽어있는 기관으로 몇 년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예전에 엄청 예산 낭비한다 빨리 임명해라라고 난리쳤기 때문에 임명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공격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저희도 몇 년 동안 지금 특별감찰관 예산 얼마 드는데 해라 난리를 쳤는데도 안 했었었는데 그건 해야죠. 그건 해야죠. 저희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구성 협상이 됐으니까 네. 이제 곧 추천하겠죠. 네, 국회에서. 민주당도 잘 추천해 네. 주셔가지고 특별감찰관 얼마 합시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국회 추천이 기본이잖아요. KDI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이랑 상관없이 각각 박사들의 연구의 독립성은 무조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뭐 윤희숙, 이혜훈, 유승민 뭐 이런 분들 다 KDI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 뭐 유승민 의원은 좀 다릅니다만 뭐 민주당 정부에 있을 때 연구원 하신 적들도 있는 거고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장 자리가 탐이 나는 게 아니라면 뭐 저는 굳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가 조금 자 이제 선을 슬슬 넘은 게 또 아니라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한마디하면 되는데 사실은 현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핵심적인 거는 예. 김 변호사 얘기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안 둔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그래도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걸 옆에서 하는 사람 옆에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뭐 특별감찰관이냐 아니냐 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친인척 관리하는 조직은 필요하다 반드시. 예전에 민정수석실에 있었거든요. 예. 친인척 관리를 했단 말이죠. 가까이 들어온 사람들에서 견제하고 가서 만나서 태클 걸고 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도 없고 특별관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못하죠. 인사권자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옆에서 그거를 보좌든지 아니면 쓴소리를 하면서 그거를 자꾸 견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들어요.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많이 저도. 들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너무 이렇게 쓴소리를 저희가 지금 오늘 그런 거였어요. 하는 저는 거니까. 뭐 장성철, 천하람 둘 중에 한 명을 대통령실에서 데려갈까봐 걱정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되시면 저희는 늘 인사로 가시는 길은 늘 열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하루빨리 조금 이런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의 좀 잡음들은 네.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지금 취임하고 지금 2달이 돼가는데 올해는 또 아니죠. 2달인데 뭐. 2달 내내 들리니까 이거 좀 이 피로도는 확실히 좀 있는 것 달짜리가 같습니다. 아니에요. 한 1년 동안 쌓일 게 나오는 게 지금 2달 만에 이거저거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해요. 저희가 민주당보다 잘해야죠. 그리고 그럼. 민주당은 그랬지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정치권에 긍정적인 뉴스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럼 또 저희가 할 일이 없어요.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